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트렌디하고 패셔너블한 오늘 패션이 장난 아닙니다. 항상 즐겁게 정치 평론해주시는 최요한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입니다. 평론가님. 예. 22대 총선 막을 내렸습니다. 먼저 총평 한 말씀 좀 들어볼까요?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두 가지 얘기할게요. 하나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공룡의 멸망이 유예되었다. 공룡의 멸망이 유예되었다. 공룡은 누구고 멸망은 뭔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51분 동안 담화하고 나서 서울시에 출마한 국민의힘 모 후보자가 운석이 떨어지는 지구로 운석이 떨어지는 거 보면서 공룡의 멸망을 이해하는 심정이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멸망은 유예되었고 유예되었다. 그 대신 지금 192대 108이라는 숫자는 국민들이 야당에게 야권에게 탄핵만 빼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는 결론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그게 두 번째예요. 탄핵만 빼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저는 절묘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약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약간 좀 집단지성이 확실히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 게 사실 저는 약간 좀 예상했었던 부분이 조국 혁신당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1당도 2당도 또 아무것도 못해요. 3당의 캐스팅 보트가 들어가서 어떻게 변할지 또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과반 의석을 준 당이 있고 그 다음에 개헌 저지선을 막을 수 있는 또 당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쪽에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180석을 넘기게 해줄 수도 있고 180석이 안 되게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약간 좀 절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대통령도 혹은 아니면 저희 이제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여당 야당도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그것이 이제 국민의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저보다 평론을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방송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좀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코멘트인지 들어볼까요? 지옥 맛보게 해준 한동훈, 용납 안 해. 야, 지옥 맛보게 해줬다. 세다. 누굴까요?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자세한 상황 좀 살펴봐 주시죠, 평론가님. 우리 홍준표 시장님은 굉장히 화끈해요. 대선 주자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으로서 매력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시원하고 화끈하게 자기 주장 모호하지 않게 명확하게 이건 정치인으로서 굉장한 덕목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홍준표 시장이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는 자기 선거를 한 번도 치러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주도해서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하고 장동현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막중한 총선을 치른 건데 전략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오로지 철부지 정치 초년생 하나가 셀카 하나 찍으면서 나 홀로 대권놀이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그러니까 완전히 당을 힘들게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옥을 맛보게 해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이 완전히 출렁거리게 만들고 심장 떨어지게 만든 경험 없는 지도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아주 세게 직격한 발언입니다. 지옥 용서할 수 없다. 상당히 좀 자극적인 말들인데
홍 시장은 어찌됐든 총선 패배 이후에 3일 내내 한 위원장을 좀 겨냥을 해서 비판의 글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비판 강도 굉장히 세거든요. 화가 날만 해요. 왜냐하면은 대구시장은 공무원이고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선거에 개입은 못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국민의힘이 워낙 선거를 잘 못 치르고 전략을 잘 못 세우니까 홍준표 시장 뭐하냐. 이럴 때 당에 뭐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 아무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던 거예요. 선거 끝나자마자 12, 13, 14일까지 3일 내내 페이스북에다가 막 글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방금 얘기했던 지옥을 맛보게 해준 한동훈 위원장. 워딩도 굉장히 세게 용서 않겠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선거 기간 내내 쌓여 있다가 펑 터진 거죠. 결과가 사실상 조금만 더 하면은 개헌저지가 뚫리는 야당 200석이면 저 국민의힘 입장에서 끔찍하지 않습니까? 다음 대권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3일 연달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 살아난 이 당을 깜도 안 되는 황교안이 들어와 대표놀이하다 말아먹고 더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놀이하면서 정치 아이돌로 착각해서 셀카 찍고, 그러니까 이 단어 선택 하나하나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한번 딱 들었을 때 금방 즉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단어를 사용. 역시 이제 뭐랄까 이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단어들을 잘 골랐었는데 어쨌든 그만큼 분노했다라는 걸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황교안 전 대표는 갑자기 또 의문의 일패 하신 건가요? 그렇죠. 진짜 지금 보면 뭐 나홀로 대권놀이, 정치 아이돌이다. 만약에 홍 시장님이 뭔가를 좀 했다면 자기는 좀 더 잘 이끌 수 있었다라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 또 예전에 봤지 않습니까? 대권 할 때 홍카콜라, 앵그리 홍 이런 것들 하셨기 때문에 확실히 또 젊은 세대의 어떤 혹은 아니면 시민들의 어떤 민심들을 읽는 데는 좀 능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상당히 정치 능력도 좀 있고. 근데 연일 좀 한전 비대위원장 좀 저격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유가 뭡니까? 평론가님? 사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다음 대선에도 또다시 나올 겁니다. 그러겠죠. 건강에 허락하는 한 나오실 텐데. 세 번째 아닙니까? 세 번째죠. 이런 분이 있으셨어요? 김대중 대통령 말고 외에는 없죠. 없죠. 김영삼 대통령도 있죠. 뭐 두 번. 김종. 그렇죠. 3김은 다 있네요. 3김은 다 있죠. 그런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대구시장으로서 자기 소임을 충실히 하고 있고 당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빼놓고는 정말 유력한 주자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한동훈 위원장을 직격하는 이 글은 다음 대선을 보고 이렇게 견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인만 아니라고 해요. 어쨌든 지금 선거의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려는 의도다. 이거 한동훈 위원장이 잘못이다. 왜? 선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갔잖냐. 물론 대통령실의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일단 주된 책임은 한동훈 위원장한테 있고 그 책임만큼 져야 되고 그다음 대통령실도 잘못하면 책임져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이다. 견제하는 것이다. 견제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은 뭐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이게 용산은 조금 약간 떨어뜨려요. 사실은 용산에서 우리는 약간 한동훈 위원장을 조금 용산에서 친윤의 느낌이 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약간 홍준표 시장은 용산과 한동훈 위원장을 좀 별개로 약간 분리시키는 선을 긋는 좀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용산이 대통령이 있어서입니까?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어떤 속내가 있는 겁니까? 저는 사실 지금 보면서 아까 견제라고 말씀하셨지만 토사구팽 느낌도 좀 나거든요. 이게 어떤 걸까요, 이건? 이게 굉장히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선을 긋는다라기보다는 책임의
선후차성을 따지는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출마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당원들이 굉장히 지금 마음 다친 당원들을 품어 안아줘야 되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근데 다들 정신이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자신이 그러니까 물론 책임도 대통령실에 있는데 네. 그 주된 책임은 한동훈 위원장이 있고 네. 그 두 번째로 그다음 대통령실에 있다라는 정도 선후차성을 얘기하는 것은 네.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의 마음을 나마저 윤석열 대통령 욕하고 비판한다면은 네네. 당원들 마음 둘 데가 없지 않느냐라는 네. 차원에서 다음 보수의 적통은 한동훈이 아니라 나 홍준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 흔들기는 적당히 네. 그 대신 정확한 책임이 있는 선후차성 차원에서 먼저 책임져야 될 것은 한동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런 행보는 앞으로 자주 보일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미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직을 내려놨기 때문에 사실 부담도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홍준표 시장이 좀 이용을 하는 걸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여당 상황들이 돌아갈지 또 다음에 한번 또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 고칠 점 알아내자. 고칠 점 알아내자. 뭐 누가 어떤 일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네.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패배 책임을 좀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죠. 지난 13일 새벽에 국민의힘 당직자 보좌진들에게 보낸 메시지에 담긴 내용인데요.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요? 예, 메시지를 두 번 남겼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렇게 그 기자회견했고요. 이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은 새벽 13일 새벽에 국민의힘 동료 당직자들 보좌진께 드리는 글이라고 하면서 따로 남긴 글입니다. 여기서 동료 여러분들은 잘하셨고 내가 부족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될 것인데 결과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실망하자 그러면서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 고치자. 자, 잘 보세요. 고치자라는 게 뭡니까? 청유형이거든요. 그렇죠. 당신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보고 나도 알아보겠다. 같이 함께 고치자라는 얘기예요. 고쳐라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나 정치에서 지금 당분간 물러나지만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국민의힘 당직자 동료 뭐 이렇게 그 당원 지지자들한테 우리가 이번 결과를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함께 고칠 것에 대해서 알아보자. 알아보라가 아니라 나도 알아볼 테니 당신들도 알아보고 같이 힘을 합치자. 나 지금 정치 여기서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표의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의 메시지는 형식은 고별사였는데 내용은 좀 작별의 의미가 아니라 to be continue. 그렇죠. to be continue인데 근데 사실 또 한 비대위원장의 또 전 비대위원장의 또 그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검사도 그만뒀어.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변호사 개혁을 할 수는 있겠네요. 검사 그만두고 법무부 장관도 그만두고 그러고 나서 정치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를 그냥 잠깐 이 총선 한번 하고 하려고 정치에 뛰어든 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품은 뜻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도 고민을 한번 해볼 테니 우리 함께 고쳐보자. 이런 말 어떻게 보시는가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 어떻게 물러나시게 되면 무슨 계획 있으십니까? 물어봤잖아요.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근데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 걱정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정치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거 고별사이지만 이게 작별의 의미가 아니라 고별사 같은 고별사 아닌 고별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맨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동료 시민이라는 문구가 좀 화려하게 등장했는데 많이 유명해지셨어요. 이번에 그 고별사는 채 3분이 걸리지 않았어요. 짧게 되는 걸 읽고
그러면서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민심은 언제나 옳다. 네. 국민의 선택을 받기 부족했던 네.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 네.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책임지는 정치, 또 예. 깔끔한 정치 이런 부분들 기존에 있었던 정치인들과는 또 좀 다른 느낌도 좀 남기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남기는 건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인데. 이전에 있던 정치인들도 그렇고 안 한 거니까. 지금 정치인도 예.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정치인들도 예. 책임지는 정치는 기본 소양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네. 깔끔하게 다 버리고 네. 지지부진하게 그래도 당이 어려우니까 제가 비대위원장직을 계속 가지고 네. 가겠습니다. 다가 아니라 네. 나 물러나겠다. 잘못했다. 네. 그러나 조만간 돌아오겠다라는 것을 뉘앙스를 이렇게 보여준 거죠. 사실 부족함을 좀 인정하고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총선을 끌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 좀 인정하고 반성하고 예. 그다음에 책임지고 그러고 나서 다시 더 공부해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선택은 국민과 유권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 예. 열린 결말.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제 돌아올 것이냐.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예. 지금 상황은 선거에서 대패를 한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예. 대통령실에서 뭐 총리부터 시작해서 다 물러나는 상황에서 예. 다시 사람을 인선해야 되고 네. 당도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그렇죠. 비대위 체제로 끌고 네. 가지 않습니까? 네네. 5월 말에 네. 어차피 당대회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5월 말에 당대표 후보로 다시 등장하느냐 네. 아니면은 한참 좀 이렇게 후에 나중에 네. 대선 직전 가서 네. 다시 등장하느냐 중간에 또 보궐선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궐선거를 통해서 등장하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 참모라고 한다면 이번 당대회 어차피 5월 말에 열리게 돼 있어요. 전당대회는 참으십시오. 네. 대신 보궐선거가 열릴 터이니 네. 그걸 통해서 화려하게 부활하시고 네. 그다음 정치를 해나가십시오라고 제가 참모라면 직언을 하겠어요. 그러나 보궐이라고 한다면 국회의원 선거 보궐 말씀하시는 거죠? 국회의원 선거 보궐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러나 이것을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는 한동훈 위원장의 그릇 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치인이 막 그렇죠. 이렇게 미친 듯 자기를 다 불태워서 하다가 손을 탁 놔버리면요. 완전히 그 멘붕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나는 누군가 여기는 어딘가 막 이래요. 네. 실제로.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충전하는 겸해서 쉬면서 공부를 좀 더 하시라라고 저는 권유하고 싶습니다. 네, 뭐 항상 이렇게 좀 대선에 떨어지거나 혹은 뭐 총선에서 수장으로서 이끌다가 만약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을 때,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든지 뭐 많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상기임들도 다 마찬가지고 또 이런 거대한 정치인들은 항상 또 쉬는 시간들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결국 국민들이 선택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그 한전 비대위원장의 행보 좀 지켜보도록 하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뭔가 또 다른 행보가 있으시면 그때 한 번 더 평론해 주시면 드디어 등장했다 한동훈. 네, 그거 한번 국민의힘 해주시면 파워 게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기대해 보도록 하면서요. 저희는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생 코멘트 세 번째, 윤 저력 있는 정치인 이준석 꼬리치지 마. 뭔가요? 이게 뭘까요? 이준석 대표를 좀 겨냥하고 있는 발언 같아요. 전여욱 전 국회의원, 전여욱 전 새누리당 의원이 SNS를 좀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이번에 이거에 어떤 발언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죠. 그렇죠. 네. 지금 의원은 당선되고 유일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다들 비상이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후임 총리를 찾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각들을요. 앞으로의 국정 운영이 야당과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리가 야당과 적어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 총리로 등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의를 나타낸 한덕수 총리 후임으로 홍준표 총리가 좋겠다.
아, 네. 젊은 층에게 시원하다고 평가를 받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네. 총리로 모시고 네. 국정의 상당 부분을 나눠 맡는 거. 이거 책임 총리 얘기하는 겁니다. 네. 또 방법이다라고 이게 SNS에 올렸어요. 네. 이거는 이준석 대표 나름대로 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자기 의견대로.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네. 전효옥 전 의원이 새누리당 예, 예. 의원이 예. 이거 꼬리치지 마라. 아, 네. 네. 아. 지가 무슨 임명권자냐 이렇게 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말이다. 네. 그러면서 저력 있는 정치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아, 네. 전효옥 전 새누리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심, 그러니까는 용산을 향해서 예. 이렇게 손을 내민 거고 어떻게 보면 이준석 그걸 당선인은 해석을 그렇게 하시니까 아닌가요? 그러면 이준석 요 당선인은 얘기 정확히 합시다. 네네네. 전효옥 전 의원은 지금 암투병 중이세요. 네네네. 아프세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꼭 소신 저를 있는 발언이다. 써주세요라기보다는 소신 발언이라고. 아, 소신 있는 발언이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신 있는 발언이고. 그럼 이준석 당선인은 예. 홍준표 시장과 이렇게 관계가 친했나요? 아니요. 이게 이것도 이제 또 소신 있는 발언인가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예. 사실 그 이준석 대표라는 독자적인 정치 그렇죠.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예. 홍준표라는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네.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딪히면서 예.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네. 얘기하고 나서 네. 전효옥 대표가 또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합니다. 네, 뭐라고요? 왜냐하면은 네. 홍 시장이 그 네. 자신이 운영하는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네네. 이준석에 대해서 그래도 괜찮은 정치인입니다. 아.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얘기했더니 네. 또 여기서 전효옥 전 의원이 홍준표 시장도 유치하게 애들 장난에 끼어드는 게 아니다. 네. 이 대표가 총리감이라고 하니까 이준석은 괜찮은 정치인? 네. 이라고 화를 낸 거예요. 홍준표 대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네. 가만히 있다가 괜히 패배한 거죠. 네. 예. 아, 이게 뭐 여당과 예. 개혁신당까지 같이 해서 지금 범보수 쪽에서 지금 뭔가 총선도 패배했는데 이런 말들로 되게 내용이나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이긴 집안에서는 다른 얘기가 안 나와요. 그렇죠. 졌으니까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네네네. 것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효옥 전 의원이 이런 식으로 좀 과민 반응한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네. 아무리 소신이라 하더라도 네네. 현재에 당선되고 현재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네. 전효옥 전 의원은 알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전효옥 전 의원이 이번에 여당 내에서 네. 이야기가 나오는 김건희 여사 네네. 특검법 네네. 찬성에 대해서 네. 또 저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현직 정치인들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네. 네. 당선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귀추가 좀 주목이 되고요. 네. 어쨌든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물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 분야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주제는요. 국민의힘 참패 후폭풍입니다. 총선 참패로 좀 지도부 공백 상태가 됐어요. 국민의힘은 새 지도 체제를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내려온 이후에 지도부가 공백 상태인데 지금 관리형 비대위냐 아니면 조기 전당대회냐 설왕설래하거든요. 평론가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제 생각에는요. 예. 5월 말에 원래 계획되어 있는 전당대회가 있기 네. 때문에 현재 윤재욱 체제로 네. 그대로 가서 5월 달 말에 전당대회를 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 상황은
선거 패배 후 마무리하는 예.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래서 오늘 4선 이상의 중진 간담회가 있고 그렇죠. 내일은 또 전체 당선자 총회 네. 가 있답니다. 여기서 네. 이제 전체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 당선인들 사이에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네. 안정된 지도부를 빨리 꾸려야 된다. 네.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분도 떨어지고 네. 국민들 지지도 떨어지고 하니까 쇄신 분위기도 있고 네네. 또 이제 전당대회 하게 되면 그러니까 빨리 지도부를 구성하게 되면은 컨벤션 효과가 있으니까 네네. 주목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찬찬히 해도 괜찮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막 국민의힘이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거 외에 네. 야권이랑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지금 대통령이 지금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각 인선이요. 내각 네. 인선을 막 해야 네.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정부도 정신이 없는데 네. 지금 여당까지 정신이 없으면 안 되니까 네. 이건 차분하게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네. 관련 비대위로 가서 네. 5월 말에 찬찬히 네. 이 전당대회를 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권유드립니다. 전당대회를 하더라도 예. 어찌됐든 뭐 그것이 빨리 되든 뒤늦게 되든 지금 윤재욱 대행 체제에서 당권주자, 차기 당권주자 누가 될지 되게 궁금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나경원 당선인, 그 다음에 안철수 당선인, 그다음에 원외의 어떤 유승민 전 의원, 그다음에 좀 젊은 피로 가자고 해서 이제 김재섭 당선인, 깜짝 놀랐어요. 김용태 당선인 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예 이번에 해보자. 약간 그런 부분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일단은 나경원, 안철수 당선자하고 예. 유승민 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예. 다 비윤 계열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비윤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만약 당선자가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된다면은 일정 정도 용산 대통령실과는 긴장 관계 내지 독립성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그렇게 지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독립성을 갖겠느냐는 몰라요. 가봐야 알고요.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지만 보수 정당이지만 보수 정권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현재의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김재섭 당선자나 김용태 당선자 같이 굉장히 젊은 당 대표를 내세우자라는 의견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완전히 이 당이 거의 뭐 대파된 거죠. 대파요? 대파. 갑자기 총선 끝나는데 대파 또 나옵니까? 완전히 이 붕괴된 상황에서 전혀 다른 리더십이 등장해야 된다. 그래야 보수의 재건을 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래서 만약에 김재섭이나 김용태 같은 30대, 40대 젊은 지도자가 등장한다면 분위기는 전체 확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나왔었던 것처럼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어떤 당심, 하면 당권 주자를 원하느냐, 그렇죠? 대표를 원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은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여소야대 상황에서 사실은 당과 정이 좀 하나가 돼도 좀 모자랄 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 비윤 이런 어떤 구분 이런 부분들 되게 없애고 싶을 것 같아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용산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에서는 분명히 바라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친윤이 다시 뭔가 급부상될 수 있는 혹은 아니면 친윤의 고집이 좀 부려질 수 있는 그런 쪽도 가능하시다고는 보시나요? 글쎄요. 개파가 없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개파가 있지만 희석될 수 있느냐? 희석될 수 있느냐? 전 전혀 그럴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왜 이게 너무 여당에 대해서 약간 좀 불신, 아니야 그게 아니라 부정적인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개파가 희석화된다라는 거는 오히려 민주정치에서 안 좋은 거예요. 그럴 그러니까 수 있죠. 선명성이 좀 없어지니까요. 그 당이 갖고 있는 전체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네. 동의하니까 정권을 네. 쟁취하기 위해서 당으로 모이는데 네. 그 당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네.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야 민주주의고 네. 그 다종다기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의 통일체로서의 정권 쟁취 목표가 있어야 그게 당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 졌기 때문에 비윤하고 친윤하고 구분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네. 더군다나 이번에 생환에 성공을 한 네.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이철규 의원 같이 네네. 과거의 친윤계 의원들이 네네.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고 그 대신 과거와 같은 그러한 그 비윤 친윤에서 극렬하게 대립한다든지 그렇진 않겠죠. 네. 좀 색깔은 좀 달라질 거라고 네네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친윤이 전면에 나서서 움직이는 것은 네. 이거는 오히려 네. 깎아먹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친윤 그룹에 있는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주고 싶겠지만 당분간 참으세요. 그것이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것이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가 네. 완전히 수직 관계라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네. 선거 시기의 팩트는 과학적 사실의 증명이 아니라 네. 유권자들이 바라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네. 인식의 총합이거든요. 네. 유권자들이 이번에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하고 수직적 관계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네. 뭐야 하면서 표를 안 준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국민들에게 보이게 우리는 수평적 관계입니다라고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은 친윤 세력은 이번에 고개 숙이고 한 발 물러나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어쨌든 용산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조언을 해주셨는데 사실 용산 한번 얘기 좀 더 하고 싶어요. 예. 용산 얘기를 좀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총선 패배에 대한 좀 입장 이번 주에 좀 낼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하고 내각 지금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국무총리는 누가 되어야 한다, 혹은 아니면 이제 뭐 우리 계속 장관들 어떻게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 비서실장 누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이번 주에.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주 수요일 날 투표했고 목요일 날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악스러운 결과가 나왔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도 많이 나왔고 사실 이 선거가 있기 전에 시나리오를 다 작성합니다. 대통령실이든 당이든 다 시나리오 작성하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되면은 어떻게 대응한다라는 것까지 다 짜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워낙 이야기가 많으니까 200석 이상을 야당이 가져갔을 경우 어떻게 되고 그다음 만약에 과반을 국민의힘이 차지했을 때 경우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시나리오는 다 짜 있단 말이죠. 근데 딱 보니까 아주 절묘하지만 192 대 108로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비슷하게 시나리오가 나오면 그거를 목요일날 결과가 나왔으니까 금, 토 준비해서 일요일까지 준비해서 월요일 날은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발표를 우리 안 했다. 안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뭐 국무회의 발언이라든지 뭐 대국민 담화 형식,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정기조 바꾸라는 거잖아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정기조를 바꾸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지금 국정기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각 인선이라는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국민 여러분 좀만 더 참아주십시오라고 갔었어야 돼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며칠 동안 결과 나왔는데 그다음 월요일 날 아침에 여기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하지 않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뭐 물론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인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다가 나중에 갑자기 인물을 내놨는데 야당에서 반대한다.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심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두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과는 사과대로 먼저 하시고 먼저 했었어야 되고 그것이 대국민 담화든 아니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식으로 하든 했었어야 된다. 이게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즉 국정기조를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며칠이 지나도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고 하마평만 무수하게 나오는데 과연 그럼 국민들의 이야기도 국정기조 바꾸라는 그 말을 듣겠느냐라고 했을 때
갑자기 저는 지금 이 순간 회의가 막 드는 겁니다. 안 바꿀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실 뭐 여론조사에서 좀 여론 총선 패배 이후에 좀 4% 정도 하락한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좀 나왔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라는 내용이라든지 뭐 인적 쇄신 해야 되니까 지금 국무총리부터 장관도 바꿔야 되고 비서실장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의사정원 확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해야 되고 이게 지금 일주일 내에 다 나가야 되는 내용들이라면 해야 할 일들이 좀 많아서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또 다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회의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좀 더 신중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예. 나가기 전에 인수인계 하고 나가죠. 그냥 막 나가면 어떡합니까? 대통령만 놔두고 나가면 안 되고 네. 지금 의사정원 얘기했으니까 네. 이미 의사정원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2,000명 그때 밝힌 내용이 2,000명을 가겠다는 건지 안 가겠다는 건지 받아들인다는 건 몰라요. 막 하다 대통령실에서 나중에 마사지 하기를 네네. 열어놨다, 열린 결말이다라고 얘기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지금 이거 간단한 것은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2,000명 증원 움직이지 뭐 않는다가 아니라 네. 의료계에서 안을 가져오라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표현하더라도 네. 원래 과학적으로 2,000명 나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반발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네. 차선책이라도 받아들이겠다 의료계에서 가져와라 네. 라는 식으로 정리를 했었어야 돼요. 네. 근데 그것이 정무적으로 제대로 통하지 않은 것이고 답답한데 그렇게 네. 정리하면 차선책으로 의료계랑 이야기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 후임 인선에 대해서 네. 내부에서 뺑뺑이 돌려가지고 누구누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이거 야권이랑 같이 이야기를 좀 하세요. 대통령의 네네. 고유 권한이고 네.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으로 임명하고 네.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만 네네. 이번 4.10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까 네. 이건 야당이랑 같이 논의해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이건 야당이랑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네네.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국내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네네.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마치 내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아있으니 네. 이건 내가 어떻게든 할 거야 라고 고집을 부리는 순간 사람들은 생각할 때 4.10 선거 결과를 못 받아들이는 거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더 네.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네. 지금 방금 또 야당과의 어떤 협치 관련된 부분도 말씀하셔서 제가 좀 얘기를 좀 하자면 국무총리 경우에는 좀 야당 동의가 좀 필수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총리에 좀 추천하자고 하는 분이 김부겸 전 총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김부겸 전 총리는 터무니없는 소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왜 윤 대통령의 총리를 하느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대통령실도 지금 기존에 있었던 국무총리 예. 없어졌고 예. 비서실장 사의 표명했고 예.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또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도 좀 외롭고 지금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예. 뭐 생각할 건 많은데 결정해야 될 건 많은데 내가 이제 더 이상 방패막이 아무도 없어.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도 좀 외롭고 힘들어 보이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윤을 다시 불러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친윤 다시 불러들면 난리 나고요. 그러겠죠. 안 되고요. 네. 지금 총선 패배 직후 인적 쇄신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 전 이건 맞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대통령실에서 나가는 메시지가 네. 어떤 메시지가 되어야 되느냐 할 때 국정기조 바꾸겠다는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네. 인적 쇄신 의지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요. 네. 이거는 더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네. 일단 대통령실에서 인적 쇄신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건 다행이다, 잘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상황은 마땅한 인물이 없다라는 거죠. 네. 지금 보니까 국무총리 후임 총리를 김부겸 전 의원을 얘기하는데 예. 김부겸 의원 쪽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다라고 네.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대구 사람이라고 총리를 다시 시켜? 이건 아니죠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화들짝 놀랄 것이 왜냐하면 총리를 야당에서 동의가 필수적이니까 네. 김부겸 총리가 해준다라고 한다면 찬성하지 않겠느냐.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지금 인물이 없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네. 권영세 의원이라든지 네. 김한길 위원장,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막 얘기가 막 나와요. 근데 사실은
누가 생각해도 저런 사람들일 거야라고 떠오르는 그 사람들이 풀 안에 들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있어서 다들 그렇게 돌려막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이게 정하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도 눈치 볼 수밖에 야당도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17일 날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네.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만 네. 기준은 야권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겠고요. 네. 지금 그렇다고 해서 김부겸 전 총리 같은 사람을 네. 갑자기 네. 이렇게 등장시키는 것은 네. 우리 떠보는 거 아니야? 라고 야당에서 기분 나빠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상당히 상황이 좀 대통령실이 고심이 깊어질 만한 사안이라고 좀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좀 난국을 좀 잘 타게 할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뉴스픽스 첫 번째 주제 넘어가서요. 두 번째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민주당 새 신시작은 최상병 특검법 수용부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총선 끝나자마자 최상병 특검법 카드부터 꺼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특검법 꺼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선 끝나자마자 압승의 기세를 몰아서 야권, 용산이나 여권에 대한 압박을 엄청나게 나서고 있는데 이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박선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어제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5월 2일 본회의에 네.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흘린 겁니다. 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진상규명을 원하는 민의가 총선에도 반영됐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민의를 저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거 사실 말 틀린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 기간 내내 계속 야당 쪽에서는 계속 특검법 얘기를 하는데 네. 그 특검법 중 하나가 바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죠. 그렇죠. 이걸 정리하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네. 대통령실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종합특검법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야당이 놓치지 않고 이 기세, 총선에서 승리한 기세를 몰아서 나가겠다라는 거는요. 대통령실이라든지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야당으로서 지금 거의 200석 육박하는 이런 의석을 획득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당은 다른데 그때 180대 더불어민주당이 얻었을 때는 여당이었거든요. 근데 야당이 얻었단 말이죠. 이게 심판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부분은 야당은 어차피 계속 압박할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협상하러 나올 것인가, 누가 나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내각 인선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렇죠,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고요.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 좀 거부권 행사 여부인데 21대 국회에 이어서 22대 국회에서도 만약에 거부권 행사 특검법 관련돼 가지고 통과됐는데 거부권 행사에서 다시 국회로 넘어온다. 그러면 여당인 국민의힘 난처할 것 같은데요.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21대입니다 아직. 22대 가기 전에 이거를 처리하겠다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처리하게 되면은 대통령실이 만약에 거부권 행사한다. 이 문제 대단히 커질 거라고 보여요. 과연 국정 운영이 가능하겠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더군다나 이 국민들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총선 결과란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국민의힘도 이걸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굉장히 난처할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정치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거부권 행사하고 그 힘으로 몰아붙이면은 그냥 끝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명정대하게 다 펼쳐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 이득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더 포용과 좀 관용에 그럼요. 관련된 부분. 근데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요? 이게 정치력인 게 뭐냐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정치 상황에서 네네. 한쪽에서 너무 때리면요. 예. 국민들이 맞는 사람 불쌍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야당이 아무리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네. 딱 정해준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네. 192석을 정해준 건 네. 탄핵만 빼놓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거니까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그 너무 심하게 하면은 네. 역풍 분다니까요. 네. 그럴 때 여기서 정치력이 필요한 거예요. 네.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밝힐 거 다 밝히되 네. 어느 정도 할 것이냐를 서로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럼 다음 좀 더 궁금한 게 영수회담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조국 대표도 그렇습니다. 언제든 윤 대통령과 만남을 희망한다. 근데 회담 공식 제안했는데 해야 됩니까, 대통령실?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선거가 10일 날 하고 11일 날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최성호 변호사님 안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먼저 제안해라. 영수회담 먼저 제안해라. 먼저 조언을 했는데 먼저 제안을 해서 그러면 야당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랑 조국 대표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야당에서 뭐 준비한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막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오히려 빨리 맞을 매라고 한다면 빨리 맞는 게 낫다. 그래야 나머지를 순차적으로 어떻게 풀고 봐줄 건 봐주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영수회담을 이미 이재명 대표는 예전부터 얘기했고요. 조국 대표도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영수회담을 얘기했다는 거죠. 템포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타이밍인데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맞을 매라면은 빨리 맞아라. 영수회담 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에 어쨌든 조언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참모진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우리 평론가님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근데 사실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영수회담을 함으로 인해서 얻을 게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선 사실 비판만 받고 어떤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가버리면 대통령실은 사실 손해보는 그런 영수회담밖에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정치라는 거는요.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영수회담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한 발자국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영수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 대표 그리고 조국 대표 다 피의자이기 때문에 영수회담을 방탄 전략이라고 얘기하면서 거절했던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런데 한 발짝 더 나간 거예요.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비판받고 욕먹는다 하더라도 더 진부한 거죠. 정치는 그 100%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나눌 건 나누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거거든요. 영수회담 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에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도 어쨌든 관용의 포인트에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고 어쨌든 국민들에게 좀 더 화답하는 국정기조의 변경을 좀 뜻하는 듯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일 수도 있으니까 얻을 게 있다라는 내용으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궁금한 점은 추미애 당선인 이제 국회의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추미애 당선인은 난 중립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약간 애매모호한 듯한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어찌됐든 뭐 당은 있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탈당하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당적이 원래 있다가 탈당하는데 중립을 지키지 않은 특히나 이제 윤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사실은 추미애 지금 당선인이나 조국 당선인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좀 보시는지. 지금 조정식 의원도 있지만 국회의장으로서는 추미애 의원이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이라는 의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워딩을 정확하게 합시다. 국회의장이 기계적 중립 기여를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 정치적 편향을 보이고 어떤 편을 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대안을 내놓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접점을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건 누구 직격한 거냐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을 직격을 한 겁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쪽 갈등을 잘 조화롭게 조율을 했으면 이런 얘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격한 거고 이 상황에서 추미애 의장이 등장했을 때 다가오는 정책 변화는 이건 우리
유권자, 우리 시민들이 보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아, 너무 저희가 나누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요.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최유한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생보물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